지방 균형 발전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상당히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PPT는 이제 좀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방에 강원도도 지방입니다만 지방의 대학생들이 연간 한 20만 명씩 졸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대학생들 20만 명 졸업생 중에서 약 10만 명이 매년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수도권으로 매년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청년들의 그 눈높이는 높은데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도권으로 가면은 일단은 주로 어디를 가냐면 뭐 판교밸리 같은 그런 IT 기업 같은데 연봉이 높은데 취직하려고 하니까 뭐 강남에 서울에 강남에 무슨 코딩 학원 같은데 다니면서 무슨 IT 공부를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잡을 또 구해야 되고 집도 준비해야 되고 하면서 출산율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전국에 작년 기준으로 0.81 정도 학교 출산율이 학교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임 여성이 평균 1년 평생에 낳고 있는 출생아 수가 0.81 정도인데 이게 금년 2분기 말에는 0.75로 더 떨어졌어요. 근데 작년 0.81대가 서울은 0.63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 올라올수록 자꾸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2000한 지금 2023 22년인데 2050년 정도 되면은 4천만 명대도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뿐이 아니고 성장률도 계속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률도 지금 현재 OECD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학교 출산율이 0.25% 떨어지면 성장률이 0.9%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고요. 이번에 최근에 KDI에서 분석하기를 우리나라가 곧 이미 벌써 이제 1%대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고요. 2040년에 들어가면은 0%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원인을 따지면은 지방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의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그 지방의 일자리를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의 판교밸리 같은 걸 한 그 정도 크기는 안 되겠지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방의 IT 기업들이 들어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유기 교수님 계시지만은 굉장히 고민해서 생각한 것이 지방 분권 혁신 특구라고 그래서 전국의 메가시티를 한 5개 정도로 만드는데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는 메가시티 거기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이제 몇 개 도시들이 뭉쳐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그 메가시티 안에 수도권의 판교밸리 같은 IT 밸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메가시티가 예컨대 어, 부산, 울산, 경남,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뭐 이렇게 있는데 강원도는 딱히 어디 소속이 될 만한 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특별히 어, 특례법을 만들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강원도지사가 많이 행사할 수 있도록 넘겨주어서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걸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강원특별자치 특별법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방 균형 발전이 안 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앞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이걸 해결하려면은 지방에 좋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이 IT 일자리는 불가피한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요즘 계속 나오지만 카카오 얘기는 나옵니다만 카카오가 뭡니까? 전부 다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스마트폰, 이 모바일이죠. 전부 다 이 모바일에 걸리는 요즘 흔히들 말하는 뭐 플랫폼 얘기합니다만 플랫폼이 모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바일에 들어가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플랫폼이 제가 보니까 강원도 춘천역이 있더라고요. 여기 내리고 올라오고 하는 사람들 만나는 데가 플랫폼이잖아요. 지금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데가 플랫폼, 바로 모바일 폰에 다 들어있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4차 산업의 혁명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는 굉장한 고학력이 필요하고 전문 실력이 필요하고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학도 이제 지방 대학도 변실해야 됩니다. 지방 대학도 이제 예컨대 우리가 강원도에 강원특별자치도니까 이거는 이제 메가시티가 안 되고 안 된다 해서 이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어느 지역에 예컨대 뭐 원주다 아니면 춘천이다 어디에다가 IT밸리 하나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우수한 IT 제품이나 아니면 반도체나 뭐 이런 걸 만들어낼 만한 인력을 그 지역에서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강원대학이나 뭐 어디 다른 강원도에 무슨 몇 개 대학이 있겠죠.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공급이 안 되면은 그 벨이 만들어봤자 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의 교육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직 특례법이 안 만들어졌지만 도지사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을 대폭 넘겨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갖고 있던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겨줘서 도지사가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밸리에 혹은 강원도가 필요한 밸리 예컨대 뭐 강원도에 제가 보니까 네이버에 데이터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을 해 주지 않으면 다 거기는 강원도 출신들 하나도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고 전부 다 뒤늦게서 공부한다고 서울로 몰려듭니다. 그럼 거기는 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하냐? 강원도지사가 네이버 데이터 센터와 계약을 해서 근데 여기 강원대학이니까 강원대학 같은 강원대학에서 그 인력을 계약 학과로 양성을 하게 해서 공급해 주는데 그 재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분권으로 넘겨주면은 강원도지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권한을 행사해서 각 대학에 그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과를 만들고 교수를 초빙하고 그렇게 그 인재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우수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지방의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데요. 기업들이 제가 예를 들면 지금 SK 하이닉스라고 큰 반도체 공장이 있죠.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을 컸습니다.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용인에 3년 전에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를 만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워낙 때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방 그 사람들이 뭐 보상을 해달라 뭐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처삽도 못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대구에 제가 인수위원을 우리 이규 교수와 같이 하면서 지방을 한 두 바퀴 돌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 중 하나는 SK 하이닉스가 본래 구미에 들어서기로 했다는 겁니다. 구미에 있던 전자공단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건 노동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면서 전부 동남아나 이런 데로 나가고 땅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빈 땅을 10년간 무상 임대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SK 하이닉스가 본래 구매에 들어서기로 했는데,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대구에 대학이 한 20개 좀 있는데 반도체 인력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20개 있지만 다 허당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그래서 제가 대구 지역 대학에 제가 이제 뭐 인수위원을 한다고 하니까 대구 대학 총장들 한 20여 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인력을 공급 못하느냐? 대구 대학 총장들 얘기로는 20년간 반값 등록금 하는 바람에 반도체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기자재를 사들이기는커녕 지금 있는 교수들 월급제도 바쁘다니. 교수는 교수대로 불평이 많고 월급이 적으니까. 제가 대학 교수도 학교에 있다가 퇴직을 하고 이제 했습니다만 교수들의 연봉은 기업들의 연봉의 절반밖에 안 되는 지금도 아마 개선이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 미국에서 우수한 혹은 해외에서 우수한 반도체나 이런 걸 전공한 사람들이 강원대학에 누구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인력 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은 반도체 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국제적인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구 지역에서 20개 대학을 다 수소문 해봤지만은 인력 공급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용인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부산의 어느 그 기업체 전기차 만드는 기업체 회장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전기차를 만들기 첨단
앞으로 자율주행차로 가야 하기 때문에 첨단 연구를 실력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부산에서 그 하기 위해 자기가 300명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부산의 대학이 한 25개쯤 있는데 연구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산의 대학도 허당들이에요. 인력 양성이 안 될, 지금 4,400명에 필요한 고인봉을 받을 수 있는 인력 양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회사도 경기도 기흥에다가 땅을 다시 사가지고 연구동 300명을 유치할 수 있는 연구동을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부산, 대구뿐이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교육 계획이 돼야 되고 이제 그 교육 계획의 권한이 최소한 지방에 있는 지자체장들에게 넘어가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지자체장들도 그 돈이 있어야죠. 지금 정부에서 잘 되고 있는 대학은 크게 카이스트 계열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대구에 있는 디지스터, 울산에 있는 유미스터, 광주에 있는 지스터, 그 다음에 포스코가 지원하는 포스텍, 요 정도가 지금 그런 대로 1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들 1년에 몇 천억씩 교육부가 아니고 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것 중 하나는 최근에 하도 대학 교원들이 다른 대학 교원들이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고 1년 양성이 안 되고 우수 교원 확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카이스트 계열 4개 과학기술부에서 이제 포스텍은 포스코에서 민간이 하는 거니까 손을 못 대고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몇천억씩 지원해주는 그 예산을 다른 대학에도 같이 고르게 나눠 쓰자 하는 걸 기획재정부 제가 존경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놨던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본래 중요한 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까 내놨다가 카이스트 계열 4개 대학 이게 강력한 반발 그다음에 과학기술 뭐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일종의 평균한 논리죠. 야 거기만 돈 주면 되느냐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아무 인력 양성 그나마 그것도 양성이 안 되겠죠.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갔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정부의 특례법을 만들어서 우선 강원도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그 인력이 그 지방 기업에 강원도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야만이 수도권에 인구 집중이 안 되고 청년들이 몰려들지 않고 지방에 좋은 지방에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 지방에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을 높게 받으면은 굳이 서울로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이 교수님과 같이 이제 인수위원을 했습니다만은 지방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법안을 보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근처도 못 가게 생겼어요. 자, 그런 점들 제가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약이 그겁니다. 요점을 보였으니까 대충 이제 넘어가면서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런 부분에 10분 정도 시간 할애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인구가 이제 수도권의 면적은 이건데 뭐 인구라든지 취업자 수나 뭐 등등 많이 GRDP 인구 다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건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인재들이 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재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 거기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경제를 가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재 유치의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최근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서 연봉을 뭐 더 주면서 지금도 연봉이 높은데 2배씩 주면서 인재를 유치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가 신문에 많이 봤죠. 인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앞으로 이제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앞으로. 이게 뒤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부 그런 일자리들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자리. 이게 청년들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청년들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노평이 되는 거죠. 노평이. 제가 깜짝 놀란 최근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약 2,500명 정도가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주 36시간 미만의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밝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로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알바를 한다든지 뭐 단기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데 못 들어가는 거죠. 이런 데서는 연봉을 2배 줘도 사람을 구하는데도 이런 데 못 들어가고 전부 다 그들의 일만. 그게 뭐냐면 지금 정부에 있는 대학들, 수도권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 대학 빼고 나면은 이런 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우스꽝 들은 거 하나가 여기 저도 학교에 있었습니다. 학교 들어가면은 교원들은 평생 그냥 나가지는 않습니다. 취직을 한 명도 못 시키는 학과에서도 교수는 정년까지 가고 학생은 그냥 취직도 못하고 정원을 안 줄여요.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대학원 했더니 건국대학교 총장이 이제 저를 보고 좀 자기 학과에 금융 IT를 좀 키워달라고 해서 특임 교수로 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학과도 만들고 커리큘럼도 만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에 학생 정원이 안 돼, 정원이 안 되니까 다른 과 학생을 빌려와야 되는데 다른 과 정원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느 학과도 취직 한 명도 못 시켜도 학생 정원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학부에 만드는 것이 금융 IT 학과 인력을 양성하기 총장의 그 의지가 꺾이고 총장도 못해요. 꺾이고 그냥 특수대학원에 간단히 만드는 특수대학원은 한계가 있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부터 이제 우리 여기 대학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팔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 공대에 가서 취직이 안 되는 학과를 몇 개 골라봤어요. 한 명도 취직이 안 된 학과 골라서 그 학과에 학과장들하고 면담을 해서 학 정원을 5명씩만 좀 이렇게 달라 해서 절대 안 줘요. 왜냐면 그분들도 생각하면은 그분들은 아니 내가 65세까지는 잘 여기서 버텨내야 되는데 자 학생들 가져가면 어떡할 거냐고 개인적으로 얘기 들으면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아니 그래서 제가 왜냐면 금융 IT 학과를 만들면서 여기 졸업생들을 KB국민은행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이런데 취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MOU까지 체결했는데 학생을 뽑을 수 있어야지 정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 내에서도 그럴 거예요. 또 수도권의 정원 인력이 필요한 인력을 키우려고 해도 정원이 안 되니까 인력을 못 키우는 이런 상황이고 지방대학 아까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 뭐 부산 전기체사 얘기했지만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노는 이유 중 하나가 학교 교육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데 취직할 만한 인력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건 이제 이런 것들을 바꿔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바꿔야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예컨대 뭐 춘천에 태어난 청년이 아니 고향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면 연봉이 높은데 뭐 하려고 서울로 갑니까? 직업 비싼데. 그런 거 바꾸자는 게 우리 지역근영 발전의 그건데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영 그런 취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 제가 보니까 수도권 요 빼고는 대학 입학생 수는 물론 강원대학은 잘 모르겠지만 전부 마이너스예요. 학생도 왜냐면 취직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죠 뭐. 요즘 보니까 더구나 대학 반값 등록금 하니까 대학생들이 입학했다가 한 1년 다니다 다른 데 가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면 등록금 반값 내고 나니까 그 돈 별 신경 안 쓰고요. 1년 2년 있다가 또 수도권 대학으로 가버렸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반값 등록금 때문에 한마디로 기회 비용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정도 등록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럼 지금 가장 교육계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등록금 정상화부터 하는 게 가장 시작인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 꺼냅니다. 어느 정당도 그 얘기를 못 꺼낸 이유가 어느 정당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청년들의 표가 우수수 떨어지니까 아무도 말을 못 꺼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데 저희같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 저는 이제 학교를 은퇴했으니까 이 교수님도 은퇴하셨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 돼. 대학 반값 등록금을 정상화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대학생들도 정말로 대학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갈 거예요. 내가 등록금을 이만큼 내고 1년 공부했으니까 정말로 대단한 기회가 아니면 다른 대학을 안 가죠. 기회 비용을 높여줘야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립대학은 보니까 뭐 2019년부터 계속 적자예요. 이만큼 적자다는 게 얼마 전에 운영수지. 사립대학 적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제가 어느 대학에 지방대학을 갔더니 제가 대학을 이제 그래서 많이 돌아다닌 편이에요. 이번에 한 2달밖에 인수위를 회장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어떤 대학은 대학 재단에서 그 운영비를 교수 월급은 그 운영비 자체를 감당을 못해서 대학을 내
매물이 아니고 그냥 내놓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재단을 인수해갈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무도 인수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그 재단은 한 푼도 출자한 사람이 갖고 오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그런데 운영비는 계속 나오고 빚이 쌓이니까 학교를 내놓고 있는데 학교가 아무도 인수할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이 제 학교 대학 때 은사님이 제주도에 있는 무슨 대학을 인수하려고 했어요. 지금 인수해서 뭘 하느냐? 완전 아시아에서 최고의 관광대학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걸 완전 환골탈태해가지고 교수들도 완전히 최고시급으로 새로 뽑아가지고 호주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가지고 완전히 영어를 잘하는 관광 인력을 양성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관광대학을 조인트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최종 단계에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우리가 출자한 돈을 언제 회수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어이구 무슨 그런 법이 우리가 투자했는데 왜 회수를 못하느냐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결국 최근에 내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대학에 내가 이름은 그 대학에서 지금 어디 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결국은 도에서 인수했더라고요. 도에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왜냐하면 그 재단이 포기하니까 학생은 있죠. 어디 갈 겁니까? 도에서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지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인재 양성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자꾸 대학 순위가 떨어지고 있죠. 아시아 10개 대학에 한국 대학의 카시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중고등학교에 가는 예산을 고등학생 교육에 요만큼 3조 정도 요 가지고 난립니다. 이거 지금 뭐 대학 재원을 엄청 확충해야 되는데도 이 가지고 난리예요. 이 가지고 하면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인재난 때문에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방 공장에 가보니까 전부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청년들은 눈은 되게 높아가지고 공장은 또 안 가요. 그러니까 첨단 회사에 근무할 만큼 공부할 실력은 갖고 있지 않는데 또 공장은 안 가요. 이게 또 오늘날 2030의 큰 모순이자 문제점 중 하나인데 사실 뭐 왜 그러냐면 그건 아이들만 탓할 게 아니고 부모들 탓이 절반인데 왜냐면 야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그런 데 가지 마. 이게 대부모들의 심리거든요. 다 내 아들을 내 딸은 그런 데 안 보낸다 하기 때문에 공장에 사는 거. 제가 이제 대구에 이웃님 같이 가셨나요? 그 대구에 섬유공장에. 섬유공장이 이제 섬유공장이 옛날 섬유공장이 아니 굉장히 첨단화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 최저 연세 55세, 대개 60대, 70대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게 참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사장한테 왜 안 오냐 물어봤더니 무슨 근무 환경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없다. 스타벅스가 있어야 뭐 점심 먹고 커피를 딱 마시면 들어오고 이럴 텐데 그런 것도 없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스타벅스에서 거기는 안 들어간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그 청년들의 문제가 이게 뭐 보통 2중, 3중 문제가 정말 너무 많은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몰린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몰린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 지금 이제 서울은 0.63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 OECD 연구 자료인데 0.25% 요거는 학교 출산율 감소율이 한국이 제일 높다는 얘기고 지금 문제가 여기 인구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치아의 경우에는 곧 5천만 명대 깨지고 곧 3천만 명대 4천만 명대 깨지는 게 2060년 정도 생각하고 있네요. 요쯤 돼서 아마 4천만 명대 깨질 거예요.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도 줄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재균형 발전이 안 되면서 지역의 우수한 인력 공급과 우수 기업이 안 들어가면서 곧 인구도 감소하면서 우리나라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OECD 분석 결과에 의하면 0.25% 하락하면은 학교 출산율 0.25 하락하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0.9%포인트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조만간에 그러니까 0% 성장률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1% 미만 성장률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 흔히들 말하기를 잃어버린 20년 일본 얘기하죠. 잃어버린 20년 1992년부터 2021년까지인가 그런데 1992년부터 시작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성장률이 0.93%예요. 그러니까 1% 미만 성장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 미만 성장 기업 같은 데서 대체 투자라고 그래서 시설 같은 거 마모되면 투자는 그런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인력 공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그런 상태에 조만간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아마 제가 경쟁을 그동안 오래 해왔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 지역 균형 발전에 전심전력해서 우리나라를 살리는데 정말 전심전력 투구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제가 KDI 전망에 의하면은 성장률 0.7%가 2041년부터예요. 이게. 그러면 2040년에 제가 보기 2040년 정도 0.7인가 2040년 정도 가면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시대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왜 그러면 안 돼? 지금까지 2005년부터 계속 해왔거든. 왜 안 됐느냐? 2050년부터 이렇게 많이 이제 153개 공공기관 이전하고 뭐 많이 10개 핵심들이 건설했는데 왜 안 됐느냐? 전부 다 베드타운화 되고 있고요. 그 베드타운화 되고 있는 그 원도심은 공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 재생하느라고 매년 15조 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다 효과 없어요. 예컨대 진주 같으면 진주에 옆에 있는 그 핵심 도시가 있는데 요즘 말씀하는 토지개발공사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구도심은 제가 이제 고향이 경남 진주인데 진주 가면 원도심은 다 그냥 황폐화되어 있어요. 다 마찬가지인데 대전도 그렇고 가보면은 다 원도심 그 황폐화된 원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연간 15조 쏴보는데 뭘 하고 있느냐? 벽에 벽화 같은 거 그려주고 뭐 그런 겁니다. 그거 많이 났잖아요. 목포에 이번에 뭐 그 유명한 국회의원이 투기했다는데 목포 가보면 목포 원 구도심 전부 벽화 그려주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골목 정비해주고. 그거 사람들이 살려고 하질 않아요. 자, 그런 것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왜 안 됐을까? 이제 가장 큰 것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지방자치장한테 넘어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제 핵심 포인트고요. 고난이 학생을 키울 수 있고 우수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도지사한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제가 절반의 선거에 머문 이유가 뭐냐? 지방 분산 만들고 지방 분권이 안 됐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방 분산에서 지방 분권으로 가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 인사도 바텀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거는 뭐 지금 생각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텀업이 뭐냐면은 예컨대 강원도에서 이제 강원대학을 나와가지고 강원도 만약에 취직을 했습니다. 만약에 무슨 강원도 무슨 청 취직하면은 강원도 청장은 그냥 중앙에 그냥 그 비슷한 자리에 차장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국장급이나 차장으로.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중앙의 국장이 지방청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중앙에 인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 가면 미국에 예컨대 뭐 달라스 연준 그러면 달라스 지방 지역 연준의 총재가 되면 자연적으로 워싱턴에 있는 연방준비제도에 이사가 되게 돼요.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에 저도 독일에 있던 날에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 좀 근무를 했으면 독일 같은 데 보면 란데스방크라고 주중앙은행이라고 그래요. 란데스방크 총재가 되면은 바로 연준 독일 연방은행 이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무했던 저는 면연에 근무했는데 면연 대학생들이 굳이 프랑크푸르트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면연 대학 경제학과로 온 사람들은 저는 이제 경제학을 했으니까 제가 그쪽을 유심히 봤는데 면연에 있는 바이에른 란데스방크에 들어갔다가 잘하면은 자기가 연방은행 이사가 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바텀업 인사인데 우리나라에서 바텀업 인사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지방에 나온 학생들이 서울에 몰려들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바텀 인사가 왜 안 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나라는 탑다운 인사가 언제 됐느냐? 일제 때 된 거예요. 일제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일본의 사무관을 갖다가 나 이제 20대밖에 안 된 사무관을 한국에
시장 군수로 내보냈습니다. 그럼 그 시장 군수가 일본의 18학기 젊은 사람이 한국을 다스리게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탑다운 인사인데 이 제도가 최근 아직도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 삼관이 시장 군수까지 다 했다가 지금 좀 바뀌었죠. 지방자치제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건데 이 수도권 대항하기 위해서 각 이렇게 하나씩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IT 밸리를 만들어주면은 지방에 우수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건데 강원도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강원 특별자치를 했던.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게 제가 이번에 또 한 가지 그 인수위원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 저 김현우 회장님도 행정학 전공입니다만은 이 지방 분권 얘기하고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 다 행정학 교수들이 많아요. 거기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걸 보면 아십니다. 실리콘밸리의 생태계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 교육도 잘 돼 있고요. 실리콘밸리 이런 뭐 기관들이 뭐 칼텍, USC, 스탠포드, 뭐 스텍, 버클리 쫙 있죠. 그다음에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IT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한 게 뭡니까? 벤처 금융이에요. 이게 처음에 스타트업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이 벤처 금융들이 스타트업을 돈을 대면서 합니다. 이 세 개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IT 밸리가 육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내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대부분 지금까지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는 사람들이 금융을 모르기 때문에 금융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최종 보고서 하는데도 이게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은 제가 이걸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막상 마지막 서류 정리한 사람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만약에 앞으로 강원도에도 강원도 이런 걸 IT 밸리를 만들려면은 특별히 이번에 이제 특례법을 만들어서 만들려면은 반드시 이것이 삼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미 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우리 인수위에서 이제 뭐 몇 가지 이렇게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쪽에서 냈습니다만은 중요한 중 하나가 이걸 갖다가 10대 과정 국정과제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전체 110대 과제에다가 10대 지방시대 과정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빠진 게 이거예요. 분권 핵심 특구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이것은 가장 강조했던 것들이 빠져있어요. 나중에 이게 아마 여기에 이게 지역 맞춤형 창업 핵심 생태계 여기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나온 법안을 특별법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 들어있어요. 기본 개념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자,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추진 체계를 보니까 산업부와 행안부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산업부 행안부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예산을 확보하려도 기획재정부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아마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서 어느 부서가 담당하면은 지방시대위원회 단장으로 오게 되고 공무원들 많이 파견하죠. 우리 공무원들 대개 한 200명 정도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느 부처에 소관 부처에 인사적체가 대폭 해소가 되겠죠. 그래 그 싸움한 거예요. 계속 지금 보니까 이번 특별법을 보니까 아무 윤 대통령이 구성하고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부처 인적 적체 해소에만 역점을 둔 것 같아요. 아무도. 자,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 바로 이거 제가 첫 번째로 한 것이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되겠느냐. 자문하고라면 자문하는 거 저도 뭐 학교에 있으면서 정부위원회 많이 했습니다만 정부위원회 저도 가보면 자 요즘 우리나라 정부위원회 뭐 자문위원들이 결정에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공무원들이 다 결정하죠. 자문만 받았으면 자문만 그래 자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끝이에요. 자 행정위원회 하면은 우리나라는 합의제예요. 합의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합의제 제가 또 다른 행정위원회 하나 또 해보니까 딱 정확하게 좌우 5대 5예요. 그럼 맨날 싸움합니다. 그럼 결정 누가 합니까? 결국은 공무원이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위원회 같은 교육위원회 보면 5대 5거든 완전 5대 5예요. 그것도 극우파 교육 정책하는 사람하고 극좌파 교육 딱 섞어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뭘 결정이 되리라고 기대가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결국은 아무것도 결정 못합니다. 자, 그런 시대로 가는데
일본은 벌써 2014년에 장관급 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2014년에. 거기는 성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일본이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일본이 드디어 고령화 단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거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요건데 데이터가 일본의 노령화 지수가 한국이 더 높아지고 앞으로 2040년대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고령화율도 낮아질 거다 하는 2044년대 4년에 한국의 고령화율이 일본보다 높아질 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뭐냐면 일본이 2014년에 장관급 실행을 할 수 있는 독임제 행정위원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특별법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뭐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주무부 구성도 국무총리실 정도도 아니고 기획재정부도 아니고 행안부 산자부 돼가지고 뭐 결국은 뭐냐면 이번에 한 것이 행안부 산자부에서 인사적체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한 200명 파견되면 반반씩 나오겠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위험 구성도 지역 안배 역점입니다. 지역 안배 역점도 또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는 지역끼리 서로 알력 다툼하고 서로 싸우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지역 안배 문제는 국민통합위원회라고 김한길이가 위원장하고 있는 게 뭐 몇백 명 지금 위원을 구성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활동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또 더구나 말도 안 되는 중 하나가 최근에 부위원장급에 모 정치인이 또 오기로 그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땐 또 다른 또의 정치인들이 나도 끼워달라고 그러고. 이게 완전히 지금 윤 대통령이 처음 생각했던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하자고 하는 큰 계획은 어디 간데 온데간데 없고 정치인들의 위인설관식 다음 정치를 하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기대서는 안 되겠죠. 자, 자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임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분권위원회하고 균형위원회하고 대통령 지방공약을 같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 지방공약 굉장히 제가 세부 시정 과제별로 보면 한 300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이걸 그것에도 엄청납니다. 제가 보기에 대통령 지방공약은 워낙 많기 때문에 2024년 4월 총선은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총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의 서귀포에 제주 제2공항을 짓기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 제2공항을 안 짓게 되면 그리고 최소한 지으려면 내년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땅을 사든지 뭐 첫사별에 떠줘야 2024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이 유리하겠죠. 또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지금 예산에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이걸 추진할 부처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지방시도위원회가 이런 건 다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부위원장도 한 명 두게 돼 있어요. 한 명 두면 그게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에도 엄청난 일이고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직 자체가 전혀 대통령의 그 지방시대 구현의 철학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도는 이제 우리가 알지만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2006년에 되었고요. 강원자치도는 국회 통과돼서 2023년 6월 11일부터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엄청난 길입니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지금 제주도는 거의 많은 한 200개가 넘는 법안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주도는 굉장히 다른 것이 제주도에는 시군도 전부 도지사가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도 많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시군의 자치권은 유지가 됩니다. 강원도지사 할 수 있는 그만큼 제약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원도가 앞으로 전략산업으로 뭘 육성할 것인가 내년 한 6월 11일 새로 이제 출범하니까 내년 한 4월까지는 확정이 돼 있어 국회에서 특례법이 통과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했지만 뭐 바이오산업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언제 바이오단지가 있습니까? 그럼 바이오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그를 위해서 중앙정부 재정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어느 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바이오
가는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특례법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지사가 그걸 가지고 가운데에도 그런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또 예를 들면 뭐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앞으로 반도체 앞으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육성할 수 있는 인력을 어디서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기업을 키울까 이런 것들을 특례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주도의 경우를 미뤄보면 거의 아마 한 강원도도 한 200여 개의 특례법이 만들어졌어.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아마 지금 하고 있겠지만은 강원도의 각 시군 단위로 앞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원을 받겠죠. 어, 지원을 받겠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서 각 시군 단위는 대체를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 없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만 많이 이제 내겠죠. 이걸 강원도 자체에서 잘 엄선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강원도 꼭 해야 할 거를 엄선하는 것이 강원도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제일 문제가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터져가지고 도지사가 굉장히 추진 동료에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분석해 보니까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채권 약화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원인을 잘못 짚은 거예요. 왜냐하면 레고랜드 사태가 9월 18일 날 일어났어요. 9월 28일 날. 근데 레고랜드 채권 화해 신청한 이후에 오히려 금리가 안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10월 12일 날 14일 후에 항공의 금리를 올리자 채권시장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 안 하고 레고랜드 발 채권시장 경색 이렇게 언론을 얘기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첫 번째 그 기자가 이렇게 데이터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김민태 지사를 코너에 몰아넣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였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그 사태 해결에 진력하기보다는 마녀가 필요하죠. 옛날에 중세에 마녀 사장이 왜 나오냐면 중세에 우리가 말하는 중세의 그 유명한 그 뭐죠 그 전염병 흑사병이 유행했잖아요.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흑사병의 원인을 찾아서 쥐가 옮긴다든지 그런 원인을 찾아 치료하기는커녕 흑사병이 왜 생겼느냐 동네 마녀 때문에 생겼어요. 동네 마녀를 하나 지목해서 마녀를 불켜 파행을 했습니다. 그게 거기서 마녀 사냥 얘기 나오는데 이번에도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중 하나는 새로 강원도지사께서 강원도에서 한 200여 개 특례법 강원도를 발전시키는 특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번에도 레고랜드가 보여줬지만은 레고랜드는 본래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사업성이 본래 너무 떨어지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가 대표적으로 그게 실패한 게 뭡니까? 강원랜드, 그 알펜시아, 이번에 레고랜드 하는 것마다 뭐가 문제입니까? 수요조사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수요조사가. 사업성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고 앞으로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엄밀하게 정말 정치인 색깔이 배제된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자문을 구해서 해야 하고 이거 레고랜드 때문에 너무 위축돼서 모처럼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전돼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조 강연해 주신 오정근 학회장님